네, 10차시 1교시에서는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 작품, 황조가와 공무도화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고 시대를 지나면 이제 고대 시대로 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삼국 시대가 다시 이제 통일이 돼서 통일 신라 시대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 나라의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에 참 많은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 불국사, 그러니까 불국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구려 그 북방을 통해서 인도에서 티벳을 거쳐서 저 고구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 그 불교가 하나의 또 통일신라 시대에 주된 사상, 종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학에서도 이제 불교 승려층이 또 일정 부분 작가층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국사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그 시대고, 불국사의 석굴암도 통일 신라 시대에 누가 그 석굴암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석공이 밥만 먹으면 열심히 돌을 쪼고 쪼아서 정말 그 석굴암이라는 부처님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석굴암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이렇게 불교 종교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첨성대를 통해서 또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이런 과학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그 경주 통일신라 시대의 수도인 경주의 그 비옥한 땅에서 크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된 시대. 그래서 이제 이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의 장르, 문학의 형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향가 문학이 대두됩니다. 향이라는 거는 물론 고향,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것에 비하면 고향은 조그마한 것이고 수도 큰 것은, 서울은 좀 크다고 했을 때 이제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비해서 통일신라 시대라는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의 문학이다, 이렇게 뭐 비유하기도 또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이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의 형태가 향가 문학이고, 이 향가 문학이 바로 삼국유사, 아까 삼국사기 실린 작품 공부했고, 삼국유사의 일련 스님이 역시 기록해 놓으신 삼국유사의 바로 이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삼국유사의 14수, 그 다음에 스님이신 균여전의 11수, 그래서 향가가 전부 25수가 이제 전해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44, 45쪽에 실려 있는 헌화가, 헌은 바친다, 누구에게 누구인가에 올린다, 화는 꽃 화자죠. 꽃을 바치는 노래, 꽃을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글자 풀이는 이제 해석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향가의 형태도 아까 우리 한시에서도 네 글자가 1행, 2행, 3행, 4행 된 걸 절구라고 했고, 그런 형태가 몇 번 더 이어지는 걸 제가 율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향가도 4구체, 8구체, 19체, 그래서 19체쯤 되면은 내용이 좀 더 길고, 4구체는 짧은 거, 이 지금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헌화가나 뭐 서동료나 풍요나 그런 짧은 형태고, 그 다음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처용가, 모죽지랑가. 여러분들 지금 내용은 조금 생각이 안 나도 글 작품 제목만으로도 아, 우리 이거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건데 하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긴 19채는 제망매가 참 아름답죠. 원앙생가, 안민가, 창기파랑가 등 이렇게 향가도 그 나름대로의 그 형태가 형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또 작가가 알려진 작품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에 어떤 지배적인 지배층이 이제 불교 승려이다 보니까 그 스님이 작가층을 이루기도 하고, 또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아주 그 화랑도들, 화랑무리, 그러니까 아주 건전하게 신체 단련하고 또 사상적으로도 충성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그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도 정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화랑도 같은 그런 어떤 기백, 그런 정신, 그런 또 신체 훈련, 이런 것도 또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있죠. 자,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먼저 작품이, 왜 이런 작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작품이 향가문학으로 삼국유사에 실렸을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라 시대 그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이제 한 지도자가 이제 강릉 지방의, 강릉이라는 곳, 서울에서 이제 강릉 태수, 강릉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부임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릉이 우리 한나절도 안 걸리죠. 뭐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갔다가 충분히 일 보고 강릉에 정말 맛있는 음식, 맛있는 커피, 바닷가 잠깐 놀고 즐기고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요즘에 교통 편이고 우리의 형편인데, 그 통일신라 시대에 강릉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게 어렵게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릉 태수로 부임하러 가는데 부인과 또 수행원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꺼이꺼이 강릉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적당한 곳에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강릉 가기 전에 이제 바닷가 어디에 이제 좀 쉬면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닷가 건너편에 보니까 아주 막 1000길이나 되는 낭떠러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돌산이 있는데 그 봉우리에 우뚝우뚝한 곳에 철쭉꽃이 아주 병풍처럼 잘 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나 혹시 뭐 꽃 박람회 뭐 이런 경우 보시면 정말 진한 분홍색의 그 철쭉꽃이요. 바위 틈새에 피어 있는 철쭉꽃, 아주 분홍빛으로 병풍처럼 둘러 있는 거 상상만 해도 예쁘고 멋있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밥을 먹다가 그 건너편 낭떠러지에 철쭉꽃이, 그러니까 아마 계절적으로 이때가 한 5월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강릉 태수의 부인인, 여기서는 이제 그 수로 부인 쪽에 실려 있는데, 이 부인이 저 꽃이 너무 예쁜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저 꽃을 좀 꺾어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혼잣말처럼 뭐 흘리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남편인 순정공도 또 함께 가던 부하 그 수행원들도 너무 낭떠러지고 저기 꽃 꺾으러 갔다가는 정말 자기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냥 쉽게 자기 감정을, 저 꽃 너무 예쁜데 누가 나한테 저 꽃 좀 꺾어다 주면 좋겠다, 받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건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데, 마침 암소를 끌고 가던 어느 한 노인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문학 작품에서
가장 멋진 노인이 최초로 등장하는 작품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 향가문학의 헌화가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 뭐 많은 이야기들이 많죠. 노인들을 위한, 저도 요즘 재능 기부로 지금 2010년부터 했으니까 13년째 서울시 어르신 문학반을, 이제 그동안에는 인터넷 강의를 했다가 이제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10년 대면 강의하고 2년 온라인 강의하고 이제 드디어 대면 강의 하는데, 정말 그 노인 어르신들이요, 60대 후반부터 90대까지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60명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히 이 어르신 문학, 노인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한 번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노인이 가장 낭만적이고 멋지고 그러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작품이 나는 이 헌화가의 노인이다.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 작품에서 보면은 이 지나가던 노인이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꽃을 꺾어 오겠습니다 하고는 꽃을 꺾어 와서 딱 받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헌화가다. 붉은 바위가에, 아까 얘기했죠, 그 바위가 막 그냥 있는데 붉은색으로 철쭉이, 아마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5월인 것 같고 철쭉꽃이 막 병풍처럼 둘러 있는데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제가 지금 아마 그러니까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이니까 농부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 농사 짓는 이 귀한 소를 여기다 이렇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옆에다 묶어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어여쁜 부인께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지만 저는 지극히 낭만적이고 남들이 못하는 걸 그냥 가서 해주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또 그 후배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아마 그 노인은 그 동네에서 그 바위 타는 것을 매일 놀이터처럼 들락날락 했던 그 동네 사람일 거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간 이 순정공이나 그 부하들은, 수행원들은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하여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문학은 상상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가 수로 부인이 그냥 한마디 한 것을 듣고 이 꽃을 꺾어다가 갖다 바친 거 너무 멋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길을 또 가다 여기 책에는 제가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 노인이 또 한 번 또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또 바닷가에서 잠깐 쉬는데 이 수로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용왕이 이 수로 부인을 탐내서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때 또 딱 호련히 또 어떤 노인이 나타나요. 그때도 노인의, 저는 이건 지혜로움 같아요.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떠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용하고 맞대결해서 싸우셔도 안 됩니다. 용을 달랠 수 있는 노래를 지어 부르십시오 하고 만들어 준 것이 구지가 거부가 이 수로 부인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수로 부인을 앗아간, 남의 부인을 빼앗아간 죄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네가 내놓지 않으면 그냥 그물로 잡아서 우리 구워 먹어버릴 거다.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이 입을 맞춰서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물속에 있는 그 용왕이 그 소리를 듣고 수로 부인을 물 밖으로 내놨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거기서도 역시 그 노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무조건 이렇게 좀 어려운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살아온 지혜로움, 또 어떤 지식, 또 슬기로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잘 또 받들고 모시고 배우고, 그렇지만 아까 이 제가 말씀드린 헌화가에처럼
노인이 오히려 더 낭만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다는 정말 그런 순수한 그런 정서도 있다는 거, 이 헌화가라는 거, 제가 PPT 페이지는 한 장일지 몰라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죠.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할 때 19채라고 되어 있는 그 46쪽에 실려 있는 향가 문화 중에서 안민가요. 삼국유사에 물론 수록이 되어 있고, 안민가는 충담사라는 스님이, 제가 아까 통일신라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불교를 받아들인 승려층이, 스님 계층이 하나의 지배층이기도 하고 좋은 또 불교 정신을 또 유포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 향가도 짓게 되고, 그래서 충담사라는 스님이 바로 이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안민가라는 것도 제목을 해석을 해보면 안은 편안할 안자죠. 민은 백성 민자. 그래서 저는 이 통일신라 시대에 지은 이 노래가 지금 2022년도에 임금님 대통령 지도자도 이런 정신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갖기를 바래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경도광이 아주 공부가 많으신 이 충담사라는 스님에게 임금님이 아이고 제가 이제 대통령 노릇을 하는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치민이죠. 다스릴 치. 백성을 다스리는 노래를 좀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충담사라는 스님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고 해서 안민가를 지어 주신 겁니다.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돼요. 아까 헌화가도 참 낭만적이고 노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아, 이 스님께서 임금님에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지어 불러드린 노래가 바로 이 안민가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비유예요. 임금님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밑에 지금 많은 장관들 일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저희들은 어리석은 아이다. 이 어리석다는 것이 무슨 지혜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또 어리석은 고사전에 보면은 또 불쌍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힘이 없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하기를 대통령 임금님은 아버지고 임금님 밑에서 정치를 하는 많은 신하들은 어머니고, 그 밑에 우리 평범한 우리 백성들, 우리들은 임금님과 신하들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면 백성에 대한 애정을 할지로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필요한 비유를 하시는지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영양가 있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요즘 어떤 역할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식만, 내 자식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다 평등하게 다 좋은 거 골고루 먹여주고 입혀주고 베풀어주고 똑같이 장학금 챙겨주고 똑같이 정말 입학 혜택도 주고,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임금님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저희들 백성들, 우리 국민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꾸물거리며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저 꾸물 막 맨날 무슨 극적인 일이 있고 맨날 뭐 환희롭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저 사는 듯 죽지 않고 살다 보고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꾸물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불리 먹여 사나 다스려. 이 배불리 먹여 사나가 저는 참 또 간절해요. 이게 바로 경제예요. 우리 아무리 부자라고 내끼 먹고 살지 않죠. 삼시세끼 정말 이 먹는 것만큼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 배 골치 않게 정말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잘 먹고 비 바람 막아줄 수 있는 내 집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적당한 월급 적당히 받아서 정말 사시사철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옷 있고, 그러면은 우리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삼시세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이웃들도 생각할수록 정말 이런 시대에 다 흥청흥청 먹고 많이 먹어서 병나는 세상에 정말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어디다가 손도 못 벌리고 죽은 사람들도 우리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가슴 아픈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꾸물거리며 사는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그저 백성들이 배 골치 않고 굶지 않고 배불리 먹여 살 수 있는 그렇게만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에요? 왜 이민을 갑니까?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교육비도 비싸고 학교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든지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은 조금 좀 잘 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남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이 땅을 버리고 그렇게 이민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정말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나라를 지닌 해덕을 알리로라.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계절에 정말 조금만 정치적으로 뭐 기타 등등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정말 좋은 나라죠. 나라 지닌 해덕, 은혜로운 덕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나라를 잘 다스려주는 임금님이 계시고 또 우리 가깝게는 정말 지자체 선거한다 그러죠. 6월 1일 우리 지금 동네 동장, 구청장, 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는데 내가 어디로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 이렇게 나라가 좋은데 이런 은혜로운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답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저는 답게가,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선생은 선생답게, 선생이 선생다워야 되는데 선생답지 못할 때 너무 괴롭고 지탄받고 힘들고 어렵죠. 또 우리 학생은 학생답게, 이번에 중간 레포트 쓰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명의 학생 빼놓고, 또 우리 제자 중에 또 한 명은 11시 59분 하고 딱 그 시간에 올린다는 것이 아마 0.000으로 이게 거절이 돼서 안 되니까 제 메일로 보내준 친구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잘 제 시간 맞춰서 잘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다운 거죠. 또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게 하고, 백성이 백성다워야지 백성이 임금 노릇하고 백성이 무슨 신하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역할,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나라가 태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 충분히 제 설명이 부족했어도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주차 강의 마치면서 황조가 공무도화가 중에서 한 편, 향가, 헌화가나 안민가 중에서 한 편, 이번에는 두 편을
선택해서 자기의 생각, 또 나는 이런 테마를 놓고 토론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와 같이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